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주민등록증 사진이 23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경찰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23명 죽은 거 아니야? 여성의 신체라든지 속옷 같은 거 이 카메라로 막 촬영한 사진, 그 사진 중에는 본인이 여성 속옷 입고 찍은 사진도 다수 있었죠. 외장하드 폴더 이름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교수님? 여성이 다가오면 자유행위하는 거, 놀래는 걸 즐기는 사람, 머리 이 꼭대기에 이 돌에 의한 7개소의 자창, 연쇄살인과 이 성범죄가 이 버무려진 형태. 네, 사건 의뢰 18번째 한국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대영입니다. 속옷 도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여성 속옷 도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검거했을 때는. 얘는 어렸을 때 가족 6명이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버지는 또 굉장히 아팠고 그래가지고 집안 형편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95년도 2월 달에 이 육군 만기 제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8년까지 검거 직전까지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그 인쇄소에서 일용직 그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또 인터넷으로 꽃 배달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조모 씨라는 여성, 39살만 여성하고 동거를 쭉 해오고 있었고 2007년경부터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거기서 보증금 100에 월세 20만 원짜리 10평짜리 그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 형편이 풍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편의상 검거 경위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좀 풀릴 것 같거든요. 2009년도 9월 26일 날 오후 한 4시경에 광진구 화양지구대에 근무하는 정해웅 경사가 주택가를 배회하는 그 이대영이를 발견을 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타인의 신분증이에요. 남의 신분증을 보여준 거예요. 검문하니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그럼 이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마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한 것 같아요. 차 트렁크에서 나온 게 주민등록증하고 뭐 운전면허증, 학생증, 심지어는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 팬티하고 브래지어가 20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휴대폰, 그리고 특이한 게 칼. 형사님도 감이 있으셨던 게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신분증이 나와요. 신분증을 다 스캔해가지고 거기다 수집하고 있었죠. 저장해놨기 때문에 얘는 범죄가 하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신분증 있는 그 피해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딱 한 분의 신분증이 살아있지 않은 분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형사님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연쇄살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수색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신체라든지 속옷 같은 거 이 카메라로 막 촬영한 사진. 사실은 그 사진 중에는 본인이 여성 속옷 입고 찍은 사진도 다수 있었죠. 외장하드 폴더 이름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폴더 이름이 강간당한 년들, XXG 뭐 이런 것들, 성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폴더 이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런 그 폴더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정해 놓냐라고 했더니 그걸 폴더를 딱 여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된대요. 이 경우는 어떤 겁을 주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거는 불가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자기는 이 사건을 하면서 불지르고 뭐 해가지고 증거, 현장 증거 다 없앴다. 그래서 나 기소 못 한다는 것도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하면서 다 불어버리거든요. 그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해준 사람이 형사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형사, 남자 형사죠. 네. 근데 이대영이도 남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해해주는 과정을 넘어서 우리 그 남자 형사를 엄청나게 사랑했죠, 이 사람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대충 한 거니까요. 네. 아니,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여성과 남성의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못하고 자기를 자신의 그 성기를 찍는 사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요소죠.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상한 특징, 뭐 팬티나 브래지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물품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만족과 환상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품 음란증, 이른바 얘기하는 성도착증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는 성도착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형사님이기 때문에 다 부른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2001년 9월 4일 날입니다. 2001년 9월 4일 날 새벽 3시경에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그 피해자 모 씨입니다. 31살 회사원이에요. 네. 그 여성이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집에 이놈이 침입을 합니다. 이대영이가 자고 있는 이 정모 씨 그 여성의 가슴을 막 만지죠. 가슴을 막 만지다가 이 여성이 깨났어요. 깨나가지고 막 반항하니까 이제 목 졸라서 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마 현금 2만 원 정도 훔치고 핸드백하고 속옷 이제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어떤 수집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주민등록증도 들고 가요. 네. 그 주민등록증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현금 2만 원, 핸드백, 속옷을 가지고 가고 목 졸라 살해한 다음에 사실은 이 음부에다가 화장품 그 병을 삽입해 놓죠. 저는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꽂아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음부에 꽂아져 있다라고 잘못 지금 알려져 있는데 꽂아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냥 빠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해자분이 반듯하게 그냥 침실에 누워 있었고 화재도 많이 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타다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방은 정말 미친 듯이 다 혼란스럽게 다 터트려 놓고. 네, 가구랑 서랍 다 뒤져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을 때 강도 강간 살인으로 자기가 위장하기 위해서 위장이죠, 위장 목적이죠. 네, 그런데 피해자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음부를 봤을 때 손상은이 있었어요. 그 이대영 말로는 강간을 자기가 위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화장품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국과수 감정 결과도 화장병 그 병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장난했던 건 밝혀지고요. 네. 네, 그건 밝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강간으로 많이 의심했었고. 그렇죠. 네. 강도 강간 살인. 네. 그리고 어쨌든 핸드백이 없어졌던 부분들은 진짜 강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의만 가지고 갔어요. 하의. 네. 팬티만. 팬티하고 하의만 가져갔는데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강도 강간 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았을까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 자기는 성적인 자기가 성도착증이기 때문에 여기다 음부를 넣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해요. 자기는 그냥 위장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네, 강도 강간범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건 정말 일관되게 주장해요. 계속 물어봐도 그 형사님이 물어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해요. 어떤 위장을 할 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앞에 사건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음부에 무언가를 넣는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행했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강도 강간을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하의만 벗겨놓거나 아니면 정말 서랍만 뒤져놓는 이런 상태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무언가 어쨌든 삽입을 했다라는 건 성적 환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위장 목적으로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현장은 또 그리고 네.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방어까지 했으니까 네. 더 큰 죄를 지은 거고요. 결국은 신분증이 발견되는 바람에 2001년 9월 4일 그 정씨 피해자 사건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사건 하나 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있죠. 어떤 물건을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다는 그 수법 자체만으로도 유사범죄 발생 건수를 경찰들은 찾아요. 네. 그 행위를 보고 형사들은 그러면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사례를 찾다 보니까 95년도 그러니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1995년 10월 18일 날 그 발생했던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성기에다가 약 4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삽입시켜 놨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화장품병을 삽입하려고 했던 거하고 유사하니까 이 사건과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를 추궁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이재영이가 그 사건의 범인인 거죠. 95년 10월 18일 날 중곡동 쪽에 있는 아차산 약수터에서 이 이재영이가 세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약수터에서. 그 약수물에 세수를 하니까 그 당시 피해자가 58살 먹은 김모 씨 주부예요. 네. 이분이 뭐라 한 모양입니다. 약수터에서 세수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먹는 물인데 본인이 세수를 했더니 왜 세수하냐고 뭐라고 이 책망을 해서 화가 나서 돌로 이 머리를 쳐서 살해하고 끌고 가가지고 숲속에 유기했다. 그리고 음부에다가 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지를 잘라서 한 4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걸 음부에 삽입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끌고 가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발견이 되거든요. 벗겨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도 하의와 속옷은 가지고 가요. 시체를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뭐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게 입을 수 있는데 유두 부분에 찰과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모 씨가 발견된 거는 이제 10월 18일 날 범행이 발생했고요. 새벽 시간대에 아마 살해한 걸로 보이고 시체를 발견한 건 그 다음 날 12시 20분경에 그 용마산 8분 능선 쪽 네, 네. 거기에서 청룡천 약수터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 옆 부근의 숲속에서 완전 나치 상태로 투정부 머리 이 꼭대기에 이 돌에 의한 7개소의 자창, 그러니까 돌을 한 7번 정도 내리 찍었다는 얘기예요. 고시준비생이 발견을 해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해석을 못했죠. 검거를 해결을 못했죠. 그때도 이제 면식범 수사가 일단 우선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이제 살해 수법이 그렇다. 원한. 네, 원한이나 이런 걸로 봤었고. 그래서 95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 실패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검문 검색 한번 잘해가지고 또 그 검문 검색을 잘한 그 사건을 형사가 가지고 와서 잘 또 신문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있던 그 정씨 사건, 그 방화 사건을 해결을 하고 또 뻑치기 사건도 해결을 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이 연결됐던 거죠. 주민등록증 사진이 23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23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경찰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23명 죽은 거 아니야? 아니면 23명이 뭐 강도를 당한 거 아니야? 퍽치기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냥 본인이 습득한 거라든지 절도한 사건은 그냥 신분증을 다 갖고 있는 일종의 컬렉팅 그 수집광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요. 동영상을 수집한 것도 분명히 컬렉팅이고요. 신분증만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 은행 카드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백을 거기서 다 버려요. 가져오지 않거든요. 근데 신분증만 일단 컬렉팅을 하고 있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 것들은 버렸냐 했더니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 카드나 이런 건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산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신분증, 속옷. 그러니까 자기만의 컬렉팅이 딱 있는 거예요. 여자의 속옷을 컬렉터하는 애들은 저는 일반적으로 소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프로파일링 대체로 그렇잖아요. 되어 또. 있고요. 근데 이대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컬렉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바바리맨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연관을 이어가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면담했을 때 이 사람의 폭력성이라든지 근데 이대영이 제가 봤을 때는 잡혀왔을 때 대머리가 좋거든요. 이런 걸로 잡혀왔다면 전 되게 순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의 동행으로 왔고 제가 알기로는 영장 했을 때 본인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더 받겠다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 불려와야 되고 여기서 다 끝내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단력은 되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변태 성역자로 어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것 있었든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두 번째 범죄에서는 화장품 케이스를 빼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자신의 시그니처를 일단 뺀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 뭐 세 번째 네 번째 범죄가 왔다면 저는 더 다른 형태로 자기의 이 사람은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아마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이런 살인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성향의 소유자였던 건 맞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 제가 강박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광진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만 돌았어요. 범행 장소가. 네, 강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장소 그리고 어떤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지 않는데 이대영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이대영이 37인가 38에 검거가 됐어요. 네. 그때가 사실 저희가 연쇄살인들의 범행이 예, 시작 살짝 피는 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저희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숙련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20대 때 범죄들을 저희는 비체계적 범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체계화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대원 첫 범죄도 사실은 그렇게 비체계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여성 2명이죠. 약수터에서 1명, 그다음에 정모 씨라고 그 여성 집에 들어가서 그 죽이고 방화하고 그거 말고도 강도로 6명 정도 뻑치기를 했는데 70만 원 뺏겼던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불구 상태인 걸로. 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주변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은 한이 터져 있는 공간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조건만 맞았다면 더 많은 살인도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면 전 100%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아직도 이대영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통 피면담자를 대했을 때 감정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뭐 긴장하고 있든 이 사람이 이 내용을 할 때 슬프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할 때는 기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대영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내용 안에 감정이라는 것들이 배제된 채 그냥 팩트만 기억하고 있거나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주 특이한 범입니다. 근데 하여튼 범행을 하는 방법을 보면 잔인하거든요. 네.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거 방화를 해서 또 그거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이 살해 과정은 굉장히 잔인해요. 예. 그리고 첫 범죄가 저희가 살인이 23살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자기한테 이런 성적인 다른 사람들과 성적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인이 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풀린 것 같아요. 제어 장치가. 자기의 성적인 것들의 처음 시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관음증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진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분도 보다가 자기 말로는 그래요. 따라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다가 문틈 사이에 그 피해자를 받고 자기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또 범행도 있었는데 절도도 한 4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물색하고 이렇게 살피는 과정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절도 행각도 벌린 걸로 보여요. 4건 정도 나오는데 다분히 타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엿보기, 이 관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각도 이어지는 걸로 보여요. 결국은 징역 22년 6월 받았어요. 네. 22년 6월 두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과연 타당한가? 22년 6월. 더 2심 3심 가면서 아마.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사형부터 시작해서 감형 최종적으로. 저한테는 이 사건이 이대영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저한테 피면담자죠. 근데 다시 이렇게 사건 의뢰를 하면서 이대영 사건을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장 많은 기억에 남는 피면담자예요. 이제 프로파일 부분에서는 그렇고 형사들이 이제 느끼는 거는 기능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와 조사자, 그러니까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의 어떤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제가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연구됐었고요. 많이 회자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살인 사건 18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